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숙종임금 시대에 판서벼슬을 하는 신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신대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임신한 아내를 남겨둔 채 깊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얼마 후에 손녀가 유복녀로 태어나자 신대감은 아들을 잃은 애통한 마음을 어린 손녀를 보는 즐거움으로 달래었고, 홀로 된 며느리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어린 외동딸을 키우는 것으로 달래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손녀의 나이 16세가 되었다. 손녀는 아름다운 외모에 침선도 뛰어나고 글공부도 잘하는 팔방미인의 면모를 갖추어서 공기가 찬 아들을 가진 집안이면 누구나 탐이 날 만한 규수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니 며느리는 가슴 뿌듯했으며 좋은 배필을 찾아 딸을 혼인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마음 한편으론 딸이 자신처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업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신랑이 오래도록 장수하여 자손도 번창하고 부귀영화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며느리 김씨 부인은 좋은 혼처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사람을 알아보는 감각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시아버지 신대감에게 찾아가 청했다. 아버님, 딸아이가 관연하여 혼처를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좋은 신랑감을 알아볼 안목이 부족하오니 부디 딸아이의 신랑감은 아버님께서 직접 관상을 보시고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어허, 그리 막연하게 손주사의 값을 찾아달라면 어찌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알려주려무나. 아버님께서 그리 물으시니 무엇보다 80세까지는 장수하여야 할 것이고 벼슬은 재상에 이를 것이며 제복이 충만하고 자녀를 여럿 두게 된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조건이 너무나 완벽해서 네가 원하는 신랑감이 도대체 이 세상에 있으려나 모르겠구나. 허허. 네, 너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느니라. 틈나는 대로 찾아보겠으니 염려하지 말거라. 신대감은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며느리의 마음을 알기에 며느리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으나 바라는 신랑감이 너무 완벽해서 실제로 소녀의 배필을 구할 수 있을런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 후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태쳐가여 집에 들어올 때마다 사랑채 앞에서 기다리며 혹여 합당한 신랑감을 찾았는지 물었다. 며느라가 당최 합당한 배필이 나타나질 않는구나. 한 가지를 충족하면 다른 한 가지가 부족하니 네가 원하는 신랑감을 찾기가 쉽지는 않구나. 하여간 계속 찾아볼 터이니 매번 이리 기다리는 수고를 더는 하지 말거라. 신대감은 홀로 지내는 며느리가 하나뿐인 자신의 딸에게 쏟는 정성을 알기에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길을 나설 때마다 지나가는 도령들을 유심히 살피느라 시간이 지체되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심판서가 교자를 타고 길을 가는 중에 멀찌감치해서 노는 아이들이 보였고 그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도령을 발견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남루했으며 얼굴이 지저분하고 다소 험상궂게 생겼으나 눈빛이 맑고 골격이 다부진 아이였다. 신대감은 그동안 찾던 손주 사익감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하인에게 일러 아이를 불러오라 일렀다. 아이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우악스런 하인들에게 끌려 신대감 앞에 오자 억울해하며 당당하게 말했다. 어르신, 저는 죄 지은 바가 없는데
일이 사람을 끌고 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허, 내 너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니라. 잠시 물을 것이 있어서 그러하니 마음 편히 하고 답하면 될 일이다. 이어서 신대감은 도령의 신분이며 나이가 어떠한지를 물었다. 비록 꼴은 이러하지만 명색이 양반가의 자손이었고 성은 유가요, 나이는 15이옵니다. 똑부러지는 도령의 답변을 듣고 신대감은 되었다 싶은 생각에 도령이 사는 집을 다시 물었고 도령이 알려준 대로 바로 찾아갔다. 신대감이 도령의 집을 찾아가니 다 쓰러져가는 비좁은 초가에 살림이 말이 아니게 형편없었으며 도령은 아버지 없이 호러버니 슬하에서 혼자 자라고 있었다. 신대감은 도령의 어머니에게 기별하여 만나보았고 그 자리에서 혼담을 꺼냈다. 도령의 어머니는 당당한 명문가의 큰어른이 혼담을 청하는지라 자신의 길을 의심했으며 믿기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청혼을 받아들이고 추후에 혼례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기다려보기로 했다. 신대감은 며느리가 신랑감의 보잘것없는 집안 형편을 미리 알면 반대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 동행한 하인들에게는 도령의 집안 형편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어김없이 며느리가 기대에 찬 얼굴로 신랑감을 찾았는지 시아버지에게 여쭈었다. 얘야, 그토록 찾던 신랑감을 오늘에야 찾았구나. 조만간 길이를 정해 혼례를 올리자꾸나. 며느리는 궁금한 마음에 시아버지에게 신랑감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으나 신대감은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고 며느리가 찾던 대로 관상이 좋아 부귀 장수할 상이라는 것과 시아버지의 판단을 의심치 말라는 말만 하였다. 며느리는 답답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였고 혼산날이 코앞에 다가오자 비로소 신대감이 며느리의 상화에 못 이겨 신랑감 집안에 문벌이며 사는 곳을 알려주었다. 며느리는 급한 마음에 똘똘한 하녀를 시켜 도령의 집에 몰래 다녀오도록 했다. 도령의 집에 다녀온 하녀는 초라한 도령 집안의 살림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말했고 특히나 도령의 인물이 못생겼으며 범상궂기까지 하다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을 접하고 며느리는 아연실색하며 절망하였다. 이미 혼례 절차를 마치고 혼산날만을 코앞에 두고 있어 혼인을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히 없으니 시아버지의 판단을 믿어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부의 어머니는 혼선날 당일 신랑을 마주했으나 하녀가 말한 대로 신랑의 모습은 못생기고 범상궂기까지 한 외모라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였다.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신랑감의 외모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을 빼먹어서 이 사달이 났구나라고 회하였다. 혼례가 끝난 뒤에는 딸의 장례가 염려되어 결국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께 눈물을 그렁이며 하소연하였다. 아버님, 이날 이때까지 금지옥엽으로 키운 애동딸이온데 어찌 그리 가난하고 못생긴 이를 신랑으로 택하셨습니까? 딸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니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난감하다 못해 약간은 화난 어조로 며느리를 타일렀다. 어허, 너는 어찌하여 원하는 대로 신랑감을 구해주었더니 이 시아비를 그리 타박하는 게냐? 신랑이 지금은 비록 집안이나 외모가 보잘것없는 처지이나 그 상을 본즉 훗날 크게 부귀하고 장수하며 자손까지 번성할 훌륭한 상을 지녔으니 두고 보면 일씩
피하지 않을 것이다. 겉모습만으로 속단하지 말고 아이들의 장래를 더 지켜보도록 하여라. 시아버지가 신랑의 장래에 대해 확신하는지라 며느리는 더 이상 뭐라 말도 못하고 물러나왔다. 혼례가 치러졌으나 신랑집이 너무 가난해서 양가 부모의 합의하에 당분간 신혼부부는 처가에서 머물도록 별당의 거처를 마련했다. 신부는 신랑을 보니 짙은 눈썹에 눈은 부리부리하니 부엉이 같고 코는 주먹을 엎어놓은 듯하여 여하튼 신부의 눈에는 못생기고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신랑의 눈빛이 맑고 빛나는 보석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감한 데는 못생기고 낯설은 외모에 더해 집안마저 지나치게 가난하기까지 하다니 배필을 잘못 맞았나 하는 기색을 감추기가 힘들었다. 이를 눈치챈 신랑이 신부를 마주대하고 자신 있게 말했다. 섹시해. 내 비록 어리고 외양이 호감스럽지는 않지만 섹시 하나만큼은 사랑하고 호강시킬 자신이 있다오. 우리 부부 서로를 아끼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휘어질 때까지 백년해로 하십시다. 신랑의 자신감 있는 말을 들으니 새색 씨는 얼굴이 붉어졌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어린 부부의 신혼은 시작이 되었고 어린 신랑의 지극한 아내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으며 어린 신부 또한 신랑의 사랑이 살갑고 정겹게 여겨졌다. 어린 신랑 신부는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었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늘 함께하였다. 그러자 그 끼안은 할아버지 신대강과 어머니 김씨 부인 주변 사람들의 염려를 자아내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신부는 금지옥엽으로 자랐으나 튼튼하지는 못한 탓에 얼굴이 누렇게 수척해지고 병색이 완연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할아버지 신대감은 손녀의 건강이 걱정이 되었고 무슨 수를 내어야겠다는 생각에 신랑을 불러 말했다. 어허, 네가 비록 신혼이나 아직은 한창 자라야 할 나이이고 학문에 힘써 장차 나라의 큰 제목으로 성장하여야 하니 허구한 날 신부 옆에만 머무는 것은 합당하지 않느니라. 앞으로는 사랑채에서 나와 잠을 자도록 하고 신부에게는 가끔씩 가도록 하려무나. 이 말을 듣고 어린 신랑은 신부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난감했으나 저 할아버지의 언명인지라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랑채에 나란히 잠자리를 펴고 저 할아버지 신대감은 이내 잠이 들었지만 새신랑은 잠자리가 바뀌고 옆에 신부가 없으니 쉬이 잠들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고 자는 신용을 하다가 옆으로 굴러가 처 할아버지의 가슴을 자신의 발로 살짝 펴쳤다. 자는 중에 봉변을 당한 신대감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었고 어린 손주 사이를 꾸짖었다. 어허, 잠을 자다가 이 무슨 짓이더냐. 할아버님, 제가 일부러 그리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잠꼬대가 심하여 여태까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여 버릇없는 짓을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더냐. 허나 네가 더는 홀몸이 아닐 뿐더러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그런 고약한 버릇은 고쳐야 하느니라. 신대감은 처음이리라 용서하기로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밤은 더 깊어졌고 깊이 잠든 신대감은 다시 가들짝 놀라 일어났다. 새신랑이 장꼬대인 것처럼 빙글빙글 돌아 저 할아버지의 옆구리를 발로 내질렀기 때문이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기이한 장꼬대는 계속되었고
신대감은 잠버릇이 그렇다니 차마 더는 혼내기도 어려워 참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신대감이 말했다. 어허, 이놈아. 네 농가 한 방에서 잠을 잤다가는 제명에 죽지 못할 듯이구나. 당장 네 처소로 돌아가자거라. 어린 새신랑은 자신의 꾀가 통한 듯 싶어 속으로는 기뻤으나 겉으로는 처할아버지의 호통에 미안한 기색을 하면서 신부가 기다리는 처소로 급히 갔다. 마침 처소에는 신부 혼자 자기로 했다기에 여자 친척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아직은 깊은 밤중이라 다들 곤히 자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고 다들 놀라 일어나자 신랑이 당당하게 크게 소리쳤다. 다른 분들은 모두 다른 방으로 가시고 새색 씨만 홀로 남겨놓아 주시오. 이리 우렁찬 소리를 듣자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부인네들은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다른 방으로 서둘러 피했다. 채색 씨 역시 놀랐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으나 당당한 신랑의 모습이 싫지는 않았으며 반가웠다. 한밤중에 한바탕 난리를 치르자 이 소식은 신대감의 귀에도 들어갔고 손주 사이가 비록 나이 어리지만 범상치 않음을 다시 확인하였고 이후로 손주 내외를 더욱 희히 여기고 사랑했다. 자연스레 신대감은 손주 사이를 자신의 곁에 두고 공부도 시키고 세상 이야기도 나누면서 노년의 적적함을 달래며 유일한 기쁨으로 삼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제목으로 성장해가는 손주 사이를 대할 때마다 정말 손주 사이를 잘 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신대감이 외직인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차마 손주 사이와 떨어져 지내기 싫은 마음에 손주 내외를 자신과 함께 가도록 했다. 이러한 시아버지의 분부를 듣고 며느리 김씨 부인은 몸이 약한 딸이 염려되어 이번 기회에 어린 부부를 한동안만이라도 떨어져 지내게 할 요량으로 시아버지에게 가서 청했다. 아버님, 새신랑은 아직 어리니 굳이 철을 대동하지 않아도 지내기에 큰 불편함이 없을 듯합니다. 원컨대 당장은 신랑만 데려가시고 단 몇 달만이라도 새 신부는 집에 머물러 휴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허, 내 무슨 말인지 알겠으나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아직 신혼 재미에 푹 빠져 있을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을 멀리 따로 떼어놓는 것은 도무지 못할 일이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손주네의 사랑을 알기에 당장은 물러섰지만 새색시가 된 딸의 의향을 들어 시아버지께 다시 청해볼 요량으로 딸에게 갔다. 어머니 김씨 부인이 딸에게 신랑과 잠시 떨어져 집에서 요양할 것을 권유하자 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했다. 어머니, 백년해로 하기로 언약한 지 채 한 해도 넘기지 않았사온데 저희 부부가 별거를 하겠나이까. 제 비록 몸이 허약하고 신랑이 비록 어리지만 배우자인 제가 곁에서 내조에 힘쓰는 것 또한 사대부 여인의 덕목이지라. 어머니의 말씀을 차마 따르지 못하겠어요. 말씀을 거두어 주셔요. 딸의 말을 듣고 어머니 김씨 부인은 놀랐지만 내심으로는 딸의 생각이 여물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귀한 자기 딸에 대한 사이의 사랑이 깊어 딸이 일이 나온다는 생각 또한 들어 딸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신대감은 손주 내외를 대동하고 임지로 향했고 손주 사이를 곁에 두고 임지에서 지냈다. 그렇게 임지에 도착한 지 두어 달이 흐른 어느 날 진상하기 위해서 먹 수백 동을 준비하여 동은 창고에 쌓아놓았다. 쌓여있는 먹을 보자 신대감은 혹여 손주 사이에게 먹이 필요한지 챙겨주고 싶어지자 손주 사이를 불렀다. 얘야, 너에게 먹이 필요하겠느냐?
어디 필요한 만큼 골라 가지거라. 예, 먹을 주신다면야 잘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주사이는 대뜸 제일 크고 질이 좋은 먹 100동을 골라서 따로 떼어 넣었다. 너무나 많은 수량을 떼어 놓으니 옆에서 지켜보던 비장이 화들짝 놀라 말했다. 날이 이리 많은 수량이 비게 되면 진상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요. 부디 다시 처결해 주십시오. 어허, 먹이야 다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공연한 걱정일랑 접어두고 속히 수량을 다시 채워 넣도록 먹을 만들어 준비하여라. 기실 신대감은 손주 사이의 남다른 선택에 과연 저 많은 먹으로 무엇을 할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기에 먹을 내준 것이었다. 손주 사이는 받아든 먹을 지고 장터의 책방 앞으로 갔고 살림이 어렵고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 백성들에게 받은 먹을 모두 나눠주었다. 먹을 받아든 백성들은 먹을 책방에 되팔아 생계에 보태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대감은 생각했다. 어허, 손주 사이가 정말 그릇이 크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장차 그게 대성하여 나라의 기둥이 될 법하구나. 손주 사이를 참으로 잘 얻었도다. 이렇듯 남다른 성장기를 보낸 손주 사이는 다름 아닌 영조 임금대에 영의정을 지낸 유척기 대감이었다. 유대감은 숙종 임금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영조 임금대에 우의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49세였고 장모인 김씨 부인이 살아있어서 사이의 영달을 보게 되었으며 장모 김씨 부인은 시아버지인 신대감의 사람 보는 해안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 한다. 이후 유대감은 영의정에 오르고 슬하의 아들 사형제를 도왔으며 집안 형편 또한 유복하였고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당시 기준으로는 장수하여 저 할아버지 신대감이 예견한 대로 일생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